니년 처음으로 돈 좀 쓴다고 유세란 유세는 다 떨 때부터 알아봤어. 어디서 이딴 그지 같은 여행을 보내. 너 일부러 그랬지? 막 일본 여행에서 돌아온 시어머니는 악에 받친 목소리로 호통치셨어요. 분명 저는 최고급 일본 온천 여행 비용으로 남편에게 500만 원을 입금했는데 말이죠. 억울함에 예약 내역을 보여주려던 찰나 남편이 제게 달려들어 전력으로 뺨을 후려치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딱 한마디 내뱉자 의기양양하던 남편과 시부모님은 혼비백산하며 뒷목 잡고 쓰러졌는데요. 단 한마디로 시댁 식구 KO 시켜버린 그 통쾌한 한방. 과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하루에 행운이 깃들길 기도드릴게요. 가난이라는 단어는 제 인생의 꼬리표와도 같아서 어린 시절부터 저는 단 한 번도 배불리 먹거나 따뜻하게 입어본 기억이 없어요. 남들이 유행하는 옷을 사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닐 때 저는 차가운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오로지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남들은 독하다며 혀를 내둘렀지만 저에게는 흙수저라는 비참한 꼬리표를 떼어낼 유일한 동아줄이 바로 제 이름으로 된 번듯한 집 한 채를 갖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20살 때부터 안 입고 안 먹으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마침내 서울 외곽의 작지만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장만하던 날 저는 텅 빈 거실 바닥에 엎드려 바닥재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밤새도록 소리내어 울었답니다. 제 피와 땀 그리고 서러운 청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 집은 제 목숨과도 같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눈에 저는 그저 운 좋게 집 하나 덜렁 가진 근본 없는 며느리일 뿐이더라고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제 아파트를 마치 당신 아들이 번 돈으로 산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하며 자랑을 늘어놓으셨고 제게는 툭하면 가정교육 운운하며 깎아내리기 일쑤였어요. 본인들이 살고 계신 낡은 노후 아파트보다 제 집이 훨씬 비싸고 넓다는 사실이 어지간히 자존심 상하셨는지 제 직장이며 집안 배경을 교묘하게 후려치면서 기강을 잡으려 하셨거든요. 명절에 시댁에 가서 상이 부러지도록 전을 붙이고 산더미처럼 쌓인 기름진 설거지를 홀로 도맡아 해도 시어머니는 항상 거실 소파에 팔짱을 딱 끼고 앉아 턱을 치켜들고 저를 삐딱하게 흘겨보셨어요. 며느리가 밖에서 돈 좀 번다고 기가 세서 우리 귀한 아들이 집에서 길을 못 편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어떻게든 제 길을 죽이려 드셨죠.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의 억지를 말리기는커녕 헛기침만 큼큼 내뱉으며 방관하셨고 남편은 쥐뿔도 없고 모아둔 돈도 한 푼 없으면서 밖에서는 제 아파트와 제 직장을 마치 자기 능력이냥 포장하고 다니며 지인들 앞에서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거들먹거리는 구제불능이었어요.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 없으면서 술값은 자기가 낸다며 제 신용카드를 몰래 들고 나가 긁어대는 비겁한 인간이었지만 저는 그저 내가 며느리로서 묵묵히 도리를 다하고 가정을 지키다 보면 언젠가 시부모님도 제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 굳게 믿으며 입술을 꽉 깨물고 끓어오르는 속을 꾹꾹 눌러 담았어요.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이 가정이 평화로울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 다가온 시부모님의 칠순. 평생 제대로 된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보고 자식 며느리한테 대접 한 번 못 받아보셨다는 시어머니의 날선 푸념이 며칠 내내 제 귓가를 맴돌아 결국 저는 제 오랜 비상금 통장을 미련 없이 깨버리기로 마음먹었어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온갖 여행사 사이트를 이잡듯이 뒤진 끝에 무려 500만 원짜리 프라이빗 노천탕이 딸린
최고급 일본 료칸 VIP 패키지를 찾아내 결제할 준비를 마쳤죠. 다다미 방에서 묵으며 최고급 가이세키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그야말로 호화로운 여행 상품이었어요. 평소에는 시댁일에는 관심도 없고 집안일이라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리모컨만 쥐고 살던 남편이 그날따라 콧노래를 부르며 싱크대 앞에서 사과를 깎아 제 입에 쏙 넣어주며 아주 살갑게 굴더라고요. 엄마 아빠 일본 여행 보내줘서 정말 고마워. 예약이랑 일정 관리는 내가 아주 꼼꼼하게 다 챙길게. 남편은 제 어깨를 다정하게 주무르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저는 이제야 철이 드나 보다고 바보같이 기뻐하며 제 피 같은 500만 원을 남편 명의의 은행 계좌로 단숨에 이체해 주었죠. 시부모님이 캐리어를 끌고 인천공항으로 떠나신 날, 저는 모처럼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창밖에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거실 창문을 활짝 열고 청소기를 윙윙 돌렸어요. 묵은 먼지를 시원하게 털어내고 밀린 분리수거를 하러 아파트 1층 공동 현관으로 내려갔다가 우편함 사이로 비죽 튀어나온 낯선 일반 우편물 하나를 발견했죠. 발신인은 제가 전혀 거래하지 않는 은행이었고 수신인 란에는 또렷하게 제 이름 3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그저 흔한 대출 전단지겠거니 하며 아무 생각 없이 봉투 모서리를 북 찢어 안에 종이를 꺼내 활짝 펼친 순간 제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무섭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빳빳한 종이 한가운데 붉고 굵은 글씨로 찍힌 대출이자 연체 독촉장이라는 선명한 단어가 제 눈동자를 무참히 파고들었거든요. 그것도 대출 하나 없이 깨끗했던 제 소중한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무려 2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대출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고꾸라질 뻔한 것을 겨우 차가운 시멘트 벽을 더듬어 짚고 버텨내며 손에 쥔 종이를 구겨질 정도로 꽉 쥐었어요. 온몸에 털이 쭈뼛서고 손발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죠. 당장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단축번호를 꾹 눌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환호성이 훅 끼쳐 들어왔어요. 어나 조기축구 끝나고 형님들이랑 술 마시고 있어. 남편은 혀가 꼬인 목소리로 자기 할 말만 빽소리치고는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다시 통화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지만 전원이 꺼져 있다는 무미건조한 기계음만 제 귓가에 차갑게 맴돌았죠. 피가 거꾸로 솟구쳐 올라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기분이 바로 이런 걸까요?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부서져라 누르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고 평소 남편이 저보고 청소조차 못하게 하며 자신의 성역처럼 여기던 서재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죠. 책상 위로 짐승처럼 뛰어들어 남편의 데스크탑 PC 전원 버튼을 꾹 눌렀어요. 웅장한 부팅음이 울리고 모니터에 파란 불빛이 들어오자마자 마우스를 쥔 제 손은 이미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화면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최근 문서부터 다운로드 폴더 바탕화면 휴지통 웹 브라우저 방문 기록까지 모조리 파헤치며 2억이라는 돈의 행방을 맹렬하게 쫓았어요. 그러다 바탕화면 맨 구석에 눈에 잘 띄지도 않게 교묘하게 숨겨진 업무 참고용 보안이라는 수상한 폴더 하나를 발견하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더블 클릭했죠. 폴더가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헉 들이켜며 모니터 앞으로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어요. 그 안에는 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이 스캔되어 있고 위조되어 만들어진 대출 관련 서류 파일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를 도용해서 거액을 대출받은 끔찍한 범죄의 흔적들이 제 두 눈을 무참히 폭격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마우스 휠을 아래로 거칠게 내리자 수많은 불법 주식 리딩방, 채팅방을 캡처한 이미지 파일들과 이미 산산조각이 나서 파란불로 도배된 주식 계좌 내역들이 줄줄이 나타났거든요. 남편은 제가 피땀 흘려 마련한 이 집을 통째로 걸고 주식의 2억을 한 번에 태웠고 그마저도 몽땅 날려버린 뒤 대출 이자마저 연체되어 이제 곧 내 집을 경매로 넘길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였어요. 화면을 뚫어지라 노려보는 제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말라붙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서늘하고 차가운 분노가 시퍼렇게 나를 세우며 솟아오르기 시작했죠. 파랗게 질린 모니터 불빛 앞에서 저는 뜬 눈으로 밤을 하얗게 지새웠어요. 당장이라도 술에 떡이 되어 코를 골며 평온하게 자고 있는 남편의 멱살을 틀어쥐고 숨통을 끊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 끝까지 치밀어 올랐거든요. 하지만 아래 집술을 꽉 깨물고 피맛을 느끼며 그 분노를 억지로 억눌렀죠. 지금 당장 자는 사람을 깨워서 섣불리 따져 물었다가는 분명 네가 평소에 날 무시해서 스트레스 받아 그랬다며 뻔뻔하게 가스라이팅을 시전할 게 뻔했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출근한 틈을 타서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통째로 포맷해버리거나 대출 브로커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같은 결정적인 범죄 증거들을 모조리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펄펄 끓던 머릿속이 오히려 차갑게 식어내리더라고요.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져 USB를 꺼내 본체에 꽂아 넣고 신분증 파일부터 불법 주식 리딩방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까지 단 하나의 파일도 놓치지 않고 전부 복사해서 옮겨 담았어요. 용량이 꽤 커서 파일이 넘어가는 진행 표시줄을 지켜보는 내내 행여나 남편이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올까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복사가 모두 끝나자마자 서둘러 USB를 뽑아 제 핸드백 안쪽 깊숙한 지퍼 주머니에 숨겨넣고 컴퓨터 전원을 끈 뒤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완벽한 연기를 해냈어요. 속으로는 이 인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비참하게 짓밟아줄 수 있을지 끊임없이 궁리하면서도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저녁거리를 샀죠. 남편은 제가 자신의 끔찍한 사기극을 전부 알아차린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퇴근 후에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낄낄거렸어요. 밥을 먹을 때도 반찬 투정을 하며 제 속을 뒤집어 놓았지만 저는 묵묵히 밥숟가락을 입에 넣으며 남편의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두 눈에 똑똑히 새겨두었죠. 남편이 먼저 잠들면 독촉장에 적힌 이자, 금액과 대출 원금을 수첩에 적어가며 어떻게 이 상황을 은행에 알리고 법적으로 대처할지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 사문서 위조로 고소장을 내던지고 싶었지만 시부모님이 여행에서 돌아오신 후 모든 진실을 터뜨려 이 기만적인 가족의 민낯을 한꺼번에 박살 내버리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완벽한 타이밍을 숨죽여 기다렸어요. 그렇게 숨막히는 폭풍 전야 같은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시부모님이 일본 칠순 여행에서 돌아오시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마른 빨래를 개면서 남편을 어떻게 추궁해야 할지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 밖에서 띠띠띠띠 하고 도어락 비밀번호가 신경질적으로 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밀번호를 누르는 속도가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거칠어서 저는 들고 있던 수건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시부모님이 자신들의 본가로 가지 않고 공항에서 곧장 제 아파트로 들이닥치셨어요. 현관으로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짐이 가득 찬 무거운 대형 캐리어를 거실 바닥을 향해 퍽 내동댕이 치셨고 그 충격으로 제가 매일 쓸고 닦던 거실 장판은 깊게 파여버렸어요. 제가 놀라서 입을 떼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신발을 험하게 벗어 던지고 제 코앞까지 성큼성큼 다가와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해대며 악다구니를 쏟아내기 시작하셨죠. 니년이 아주 처음으로 돈 쓴다고 유세란 유세는 다 떨더니 뒤로는 우리를 이딴 거지 같은 데로 보내. 그날 선 목소리에 저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새하얗게 멍해졌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뒤에 서 계시던 시아버지마저 겉옷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류카는 무슨 얼어 죽을. 냄새나는 캡슐호텔 다다미 방에 처박아 놓고 밥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다. 네가 시부모를 조롱해?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시부모님의 벌개진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제가 분명히 며칠 밤을 새워가며 고르고 골라 결제한 500만 원짜리 프라이빗 노천탕 패키지가 한순간에 냄새나는 캡슐호텔과 편의점 도시락으로 둔갑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억울함에 가슴이 꽉 막히고 목구멍이 턱턱 막혀와 저는 다급하게 두 손을 내저으며 시부모님을 향해 항변했어요. 어머니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결제한 건 분명히 인당 250만 원짜리 최고급 패키지예요.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따지고 들자 시어머니는 콧김을 뿜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제 어깨를 두 손으로 퍽 밀쳐버리셨어요. 중심을 잃고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서는 저를 향해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계속해서 쏘아붙이셨죠. 가이드가 20만 원짜리 땡처리 패키지라면서 팁이나 더 내놓으라고 우리를 얼마나 개무시를 했는지 알아. 그 순간 제 머릿속을 날카롭게 스치고 지나가는 하나의 직감이 온몸의 피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제 명의를 도용해 받아낸 2억의 대출과 은행에서 날아온 독촉장에 적혀있던 밀린 이자 금액, 그리고 정확히 칠순 여행 예약부터 모든 걸 자신이 꼼꼼히 챙기겠다며 제게서 500만 원을 챙겨갔던 남편의 다정했던 미소가 완벽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은행 빚을 갚기 위해 부모님 여행 경비까지 손을 댔다는 확신이 들자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아니에요. 여기 남편한테 500만 원 입금한 내역이랑 예약 캡처본이 제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똑똑히 보세요. 제가 손에 쥔 핸드폰 화면을 시부모님 눈앞으로 바짝 들이밀며 진실을 밝히려는 찰나 소파 옆에서 파들거리던 남편이 갑자기 제 쪽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어요.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제 눈앞으로 남편의 커다란 손바닥이 매섭게 날아들었고 짝 하는 고막을 날카롭게 찢는 듯한 파열음과 함께 제 고개가 오른쪽으로 거칠게 꺾여버렸죠. 남편이 제 왼쪽 뺨을 온 힘을 실어 전력으로 후려친 거였어요. 순간 눈앞에서 번쩍하고 시뻘건 불꽃이 튀며 시야가 어지럽게 흔들렸고 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바닥으로 무참히 나뒹굴고 말았답니다. 바닥에 쓰러진 충격으로 숨을 헐떡이는 제 입안으로 비릿하고 찝찝한 피 맛이 훅 끼쳐 올라왔고 저는 터져버린 입술을 손등으로 틀어막으며 파르르 떨었어요. 남편은 제가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거칠게 걷어차 멀리 날려버리더니 씩씩대며 저를 향해 침을 튀기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어른들이 화를 내시면 일단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납작 엎드릴 것이지.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대꾸를 해. 너 아주 돌았지? 그건 명백히 폭력으로 제 입을 억지로 틀어막고 500만 원의 진실이 담긴 핸드폰 화면을 시부모님이 절대 보지 못하게 하려는 아주 비열하고 역겨운 수작이었죠. 자신의 아들이 힘없는 며느리의 뺨을 전력으로 내리치고 며느리가 입술이 터져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헐떡이고 있는데도 시부모님은 그 끔찍한 폭력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고개를 주걱거리며 통쾌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셨어요. 시어머니는 팔짱을 더 단단히 꼬아 끼고 혀를 끌짓하며 바닥에 엎드린 저를 매섭게 내려다보셨고 시아버지 역시 뒷짐을 진 채로 위풍당당하게 거실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얼토당토하는 훈수를 두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모처럼 이 집안의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하네. 저 싸가지 없고 기고만장한 버르장머리를 이번 기회에 아주 단단히 고쳐놔야 우리가 앞으로 두 다리 쭉 뻗고 맘 편히 산다. 점점 붉게 부어오르는 왼쪽 뺨에 화끈거리는 통증보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이라는 탈을 쓴 악마 같은 인간들의 썩어빠진 밑바닥에 지독한 구역질이 목구멍 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가 뭐라도 집어들고 이 가증스러운 인간들을 향해 미친 듯이 휘둘러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여기서 같이 악을 쓰고 난동을 피우면 남편이 뒤로 빼돌린 칠순 여행돈의 행방과 제 아파트를 걸고 훔쳐낸 대출금의 진실을 완벽하게 밝혀낼 수 없다는 사실을 차갑게 되새겼죠. 저는 제 안에서 펄펄 끓어오르는 살기를 예리하게 벼리며 철저하게 겁에 질린 불쌍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완벽하게 해내기로 마음먹었죠. 두 손으로 붉게 달아오른 뺨을 감싸 쥔 채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사람처럼 오열하는 척 어깨를 과장되게 들썩이며 무릎으로 바닥을 기어갔어요. 아이고,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가짜 눈물을 쥐어짜내며 비틀비틀 자리에서 일어난 저는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 화장실로 도망치듯 미친 듯이 뛰어들어갔어요. 쾅 소리가 나게 화장실 문을 거칠게 닫자마자 잠금 장치를 단단히 걸어 잠그고 혹시라도 밖에서 시댁 식구들이 제 목소리를 엿들을까봐 세면대 수도꼭지와 샤워기 물을 가장 거센 수압으로 틀어놓았죠. 차가운 물줄기가 바닥 타일을 때리며 쏟아지는 거친 물소리가 화장실 안을 빈틈없이 가득 채우자 가짜 울음을 뚝 그치고 세면대 앞 거울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도끼 어린 눈빛을 번뜩였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왼쪽 뺨에 커다란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터진 입술 틈으로는 피가 살짝 배어나왔지만 제 두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이성적인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빠르게 꺼내들어 여행사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꾹꾹 눌렀어요. 안내원 연결을 기다리는 동안 흘러나오는 대기 음악조차 제게는 10년처럼 아득하게 길게 느껴지며 피를 말렸고 드디어 앳된 목소리의 상담원과 통화가 연결되자 저는 시부모님의 칠순 여행 패키지 예약 내역 변동 사항을 집요하게 캐묻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운운하며 예약자 본인이 아니면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티던 상담원에게 저는 남편이 지갑과 핸드폰을 몽땅 잃어버려 대신 전화했다며 당장 가족관계 증명서를 팩스로 보내겠다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며 압박을 가했죠. 결국 제 치밀하고 집요한 추궁에 두 손 두 발을 닫은 상담원은 마우스 클릭 소리와 타닥타닥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를 내더니 제 귓가에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진실의 조각을 고스란히 쥐어주었어요. 사모님 예약자 최연승 고객님께서 출국하시기 이틀 전 저희 쪽으로 직접 전화를 주셔서
기존에 결제하셨던 프라이빗 노천탕 VIP 패키지를 전부 취소하시고 가장 저렴한 캡슐호텔 초특가 땡처리 상품으로 급하게 변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차액 400만 원은 최연승 고객님 명의의 은행 계좌로 당일 오후에 바로 환불 처리해 드렸습니다. 400만 원. 상담원의 입에서 나온 그 숫자가 제 고막에 꽂히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며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제 땀방울이 서린 아파트를 담보로 몰래 받아낸 2억이라는 거대한 불법 대출금, 그리고 며칠 전 발견했던 붉은 글씨의 연체 독촉장. 분명 그 독촉장 맨 아래에 시뻘건 잉크로 적혀있던 밀린 이자, 금액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400만 원이었거든요.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어지럽히며 떠돌던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완벽하고 끔찍한 진실의 가림으로 꿰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남편은 대출 연체를 어떻게든 막아내고 자신의 끔찍한 사기 행각을 숨기기 위해 부모의 칠순 여행 경비 500만 원을 중간에서 파렴치하게 훔쳐낸 거였죠. 그 돈으로 대출 이자 400만 원을 급하게 돌려막기하고 남은 푼돈 100만 원으로 쓰레기 같은 땡처리 여행 상품을 결제해 자기 부모를 타국 길바닥에 내동댕이 친 비열하고 구역질 나는 악마가 바로 제가 밥을 차려주던 남편이라는 사실에 저는 기가 막혀 실성한 사람처럼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저는 그 안의 여자가 정말 저인지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한쪽 뺨은 시뻘겋게 부어올라 손자국이 그대로 찍혀 있고 아랫입술은 터져서 피딱지가 막 앉기 시작한 그 얼굴. 10년 전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 거울 앞에서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던 그 여자와 오늘 이 화장실에서 남편한테 따귀를 맞고 비틀거리며 들어온 이 여자가 정말로 같은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저는 차가운 물을 한 움큼 받아 얼굴에 끼얹었어요. 부어오른 뺨에 닿는 그 차가운 감촉이 머릿속까지 시리게 깨워주는 기분이었어요. 흘러내린 마스카라 자국을 휴지로 닦아내고 헝클어진 머리를 손가락으로 빗어 단정하게 하나로 묶었어요. 거울 속 여자의 눈빛이 점점 또렷해지는 게 보였어요. 조금 전까지 서럽게 울던 그 여자는 어디로 가고 어디서 본 적 없는 낯선 얼굴이 저를 마주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변기물을 한 번 더 세게 내려 거실로 흘러갈지 모를 어떤 소리도 깨끗하게 묻었어요. 그러고는 핸드폰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여행사 상담원의 차분한 목소리, 최연승 고객님이 출국 이틀 전 최고급 패키지를 취소하시고 초특가 상품으로 변경하셨습니다. 차액 400만 원은 본인 명의 계좌로 환불 처리되었습니다. 그 한 줄이 오늘 이 거실에서 벌어질 모든 일의 방아쇠가 될 거란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바지 안주머니 깊숙이 넣고 안방 서랍에 미리 꺼내둔 갈색 봉투 하나를 챙겼어요. 우편함에서 발견한 대출이자 연체 독촉장이 들어있는 봉투. 손바닥으로 봉투를 한번 쓸어내리는데 손끝이 떨리기는커녕 오히려 차분해지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결혼하고 10년 처음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렷하게 아는 순간이었어요. 화장실 문고리를 천천히 돌리고 거실로 나서는데 가장 먼저 마주친 건 남편의 의기양양한 턱이었어요. 제가 또 사과하러 나오는 줄 알았는지 소파에 한쪽 다리를 꼬고 앉아 팔짱까지 끼고 있더라고요. 당신. 제 입에서 흘러나온 한 글자가 거실의 공기를 얼음장처럼 굳혔어요. 평소 여보하고 부르던 저였는데 당신이라는 두 글자가 어찌나 낮고 서늘하게 떨어졌는지 남편의 어깨가 움찔 솟구치는 게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무슨 일인가 싶어
저와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셨고 시아버지는 들고 계시던 찻잔을 슬그머니 식탁 위에 내려놓으셨어요. 며칠 전에 당신 술 처먹고 새벽 3시에 들어왔던 날 기억나지? 그날 내가 당신 곤히 자는 동안 당신 서재 들어가서 컴퓨터 싹 다 뒤져본 건 꿈에도 몰랐지? 남편의 입이 살짝 벌어지는 게 보였어요.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자기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다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한 박자 쉬며 들고 있던 갈색 봉투를 식탁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어요. 빨간 글씨로 박힌 대출이자 연체 독촉장 7글자가 식탁 위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게 똑똑히 보였어요. 바탕화면 구석에 업무 참고용 보안이라고 친절하게 폴더가 하나 있더라.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해볼래? 남편이 입술을 때려는데 입술이 자기 의지대로 안 움직이는 모양이었어요. 침을 한번 꼴깍 삼키더니 마른 입술만 자꾸 하차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채셨는지 예, 그게 무슨 소리니? 하고 끼어드시려 했지만 저는 시선을 남편의 얼굴에서 단 한 번도 떼지 않았어요. 말 못하겠으면 내가 해줄까? 내 인감증명서, 내 신분증, 그걸로 어디 가서 뭘 했는지 친절하게 정리해둔 대출 신청서 사본까지. 그래서 결론이 뭐였더라. 저는 식탁 위에 펼쳐놓은 독촉장을 손가락으로 톡, 톡 2번 두드렸어요. 손톱이 종이를 치는 그 작은 소리가 거실의 침묵 속에서는 마치 망치 두드리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어요. 내 명의로 내 아파트를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2억. 그 돈으로 당신이 뭘 했는지까지 내가 다 봤어. 불법 주식 리딩방. 그 VIP라고 적힌 카카오톡 캡처본만 수십 장. 그리고 그 2억이 산산조각 나서 파란불로 뒤덮인 증권사 화면까지 휴지통에서 친절하게 다 복구했어. 휴지통 비우는 것까지는 머리가 안 돌아갔나 봐. 당신? 여보. 남편이 그제야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갈라졌는지 정말 평생같이 산 남자의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저에게서 아들에게로 다시 아들에게서 저에게로 바쁘게 오갔어요. 시아버지의 손이 식탁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는 게 보였어요. 두 분 다 아직은 사태 파악이 안 된 표정이었지만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건 느끼고 계신 듯 했어요. 근데 당신 거기서 끝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했어. 솔직히 말해줄까? 당신이 무릎 꿇고 빌었으면 나 욕하고 따지더라도 같이 해결할 방법 찾아봤을지도 몰라. 10년이라는 시간이 아예 의미가 없는 시간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당신 한 가지를 더 했더라.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다음 한마디가 이 거실의 모든 풍경을 뒤집어 엎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시어머니의 칠순상도, 시아버지의 평생도, 남편의 가면도, 그리고 어제까지의 제 인생도 그 한마디로 한꺼번에 뒤집어질 거라는 거리요. 이 독촉장 봤지? 여기 적힌 연체이자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어머님 아버님 보시라고 한 번만 다시 읽어드릴게. 400만 원. 저는 그 네 음절을 또박또박 끊어서 발음했어요. 시어머니의 입이 천천히 벌어지고 시아버지의 미간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두 분 다 아직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모르셨지만 4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딘가 익숙하다는 표정이 두 분 얼굴에 동시에 떠올랐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400만 원은 두 분이 지난 며칠간 일본 길바닥에서 곱씹고
또 곱씹었던 바로 그 숫자였으니까요. 250만 원짜리 패키지에서 20만 원짜리 캡슐호텔로 둔갑한 그 어마어마한 차액 400만 원.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 일본 가셔서 캡슐호텔 다다미방에서 주무시고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 때우시면서 제 욕 얼마나 하셨어요? 그치, 차액 40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그렇게 궁금하셨죠. 시아버지가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셨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가슴께로 올라가더니 그 자리에서 멈춘 채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식탁 모서리를 양손으로 부여잡고 있었는데 어찌나 세게 부여잡았는지 손등에 굵은 핏줄이 솟아오르는 게 보였어요. 입은 벌어졌는데 말은 나오지 않고 눈은 저를 쳐다보는데 초점은 식탁 위 독촉장에 박혀 있는 그런 멍청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식탁 위에 펼쳐진 독촉장을 손가락 끝으로 슬며시 밀어 시아버지 쪽으로 한 뼘쯤 보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설마 본인 발등에 떨어진 연체이자 400만 원 막으려고 두 분 칠순 욕한 패키지 환불금으로 막은 거 아니지? 마지막 한 음절이 식탁 위에 떨어지는 순간 거실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도, 베란다 너머 차 소리도, 부엌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그 한순간만큼은 전부 다 멈춘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가슴을 움켜쥐며 작은 비명 같은 소리를 흘렸고 시아버지의 얼굴빛이 누렇게 변하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남편의 무너지는 모습이었어요. 양쪽 다리에서 동시에 힘이 풀리는 게 보이더니 식탁 모서리를 부여잡고 있던 손이 스르르 미끄러지면서 남편은 그대로 거실 바닥에 풀썩 무너져 내렸어요. 의자 다리 옆에 한쪽 무릎이 꺾인 채로 주저앉은 그 모습이 마치 누군가 줄을 끊어버린 인형 같았어요. 입에서 허억하는 짧은 숨소리가 새어나왔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처량하던지요. 여보, 그게 아니야. 그게. 남편이 무릎으로 기어서 제 발치로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어요.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식탁 다리를 부여잡고 멈췄어요. 차라리 저는 한 박자 쉬었다가 거실 천장이 떠나가도록 토해냈어요. 차라리 나한테 무릎을 꿇고 빌 것이지. 솔직하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본인 빚이자 막자고 본인 낳아준 부모님을 타고 길바닥에 풀어놓고 그게 고생을 시켜? 칠순이야, 어머님 아버님. 칠순.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칠순을 당신이. 제 목소리가 거실벽에 부딪혀 돌아오는데 그 메아리가 어찌나 크던지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시어머니가 가슴을 부여잡으신 채 휘청 식탁 의자 등받이에 기대시는 게 보였죠. 시아버지는 식탁 의자에 한 손을 짚은 채 식탁 위로 던져진 대출 연체 독촉장을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떨리는 손끝으로 종이를 천천히 집어드셨습니다. 평생 농협 통장 하나로 살아오신 분이 시중은행 로고 아래 박힌 2억 원이라는 숫자와 연체 이자 400만 원이라는 글자를 더듬더듬 읽어 내려가시는데 시아버지의 얼굴빛이 점점 누렇게 변해가더라고요. 들숨도 날숨도 잊은 사람처럼 입술만 달싹달싹 움직이시던 시아버지가 결국 한 손으로 뒷목을 부여잡으며 휘청 식탁 위로 쓰러질 듯 기우셨어요. 시어머니가 여보 하고 비명을 지르며 시아버지의 등을 받쳤지만 시아버지는 의자 등받이에 그대로 무너지듯 주저앉으셨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가장 먼저 달려가 시아버지의 등을 두드리고
부엌으로 뛰어가 따뜻한 물을 받아왔을 저였죠. 그런데 그날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떨어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저 어른들 비위 맞추느라 종종거리며 살아온 제 발을 오늘만큼은 거실 한가운데에 단단히 붙박아 두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식탁 옆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계시던 아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두 분의 시선이 마주치는 그 짧은 찰나 시어머니의 눈빛이 어떻게 변하던지요.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흔들리던 동공이 이내 분노로 일그러지더니 끝내는 새빨갛게 핏줄이 터질 듯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거칠게 벗어 던지더니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아들에게 달려들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 호로 새끼야. 지금 새아기 말이 사실이냐고.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남편의 등판을 사정없이 후려쳤어요. 짝짝짝. 이른을 바라보는 노모의 손에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손바닥 떨어지는 소리가 거실 천장을 때리고 다시 바닥으로 내리꽂혔어요. 남편은 두 팔로 머리를 감싸며 그대로 바닥에 엎어져 버렸어요. 평소 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안 치던 효자 흉내내던 남자가 그 작은 노모의 손바닥 아래 벌레처럼 웅크리고 있는 꼴이라니. 저는 입가에 떠오르려는 비웃음을 가까스로 눌러 삼켰어요. 이 자식아, 일어나서 똑바로 말해. 내 마누라 명의로 내 마누라 집을 잡혀서 2억을 대출받았다는 게 사실이냐고. 그것도 도장을 위조해서. 시어머니의 손이 이번에는 남편의 멱살을 짐승처럼 틀어쥐었어요. 남편은 멱살이 잡힌 채로 끌려 일어나면서도 차마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에 쳐박았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 그 입에서 나온 변명이라는 게 듣고 있는 제가 다 부끄러워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졸렬했어요. 엄마 미안해. 미안해 엄마. 내가 잠깐 눈이 멀어서. 리딩방에서 진짜 확실한 종목이 있다고 한 달이면 2배는 무조건 된다고 그래서 그걸로 다 복구하고 엄마 아빠 진짜 좋은 데로 다시 모셔다 드리려고 했어. 진짜야 엄마.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다가 결국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입을 막을 새도 없이 푸아 하는 소리가 제 입에서 그냥 새어 나와 버렸거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꽂혔지만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똑바로 두 분을 마주보며 그동안 가슴 깊이 박혀있던 가시를 천천히 뽑아내듯 또박또박 한마디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들으셨죠? 저 사람이 어머님, 아버님 칠순 여행 돈을 빼돌린 이유. 주식 복구해서 두 분 다시 좋은 데 모셔다 드리려고 그랬대요. 어머님, 그 말 믿으세요? 시어머니가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시며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발자국 앞으로 걸어가 식탁 위에 놓인 독촉장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여기 보세요. 연체이자 400만 원. 이 돈을 막을 기일이 두 분이 일본 도착하시기 딱 사흘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요, 본인 부모님 칠순 여행 패키지를 출국 이틀 전에 취소하고 그 환불금 400만 원으로 본인 이자 막은 거예요. 그러고 남은 돈 100만 원 가지고 캡슐 호텔에 다다미방 잡아들인 거고요. 두 분이 거기서 편의점 도시락 씹으면서 저 욕할 동안 저 사람은 한국에서 그 400만 원으로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 끄고 있었던 거예요. 시아버지가 그제야 정신이 드신 듯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그러더니 바닥에 엎어져 있는 남편을 내려다보시는데 그 눈빛에 서린 게 분노인지 절망인지 저로서는 차마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평생 자식 자랑이 인생의 전부였던 분이 그 자식한테
칠순 여행돈까지 도둑맞은 늙은 아비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현승아, 정말이냐? 네 입으로 직접 말해봐라. 네가 아비 칠순 여행돈을 정말 네 빚 갚는 데 썼냐? 남편은 바닥에 코를 박은 채 어깨만 들썩였어요. 대답 대신 흘러나오는 흐느낌이 시아버지의 마지막 기대까지 무너뜨리는 못질 같았죠. 시아버지가 한 손으로 식탁을 짚고 비틀거리시는데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아들의 등짝을 후려쳤어요. 대답해. 이놈아, 입이 있으면 대답을 해. 우리가 그 일본 길바닥에서 무슨 짓을 당하고 왔는지 너는 알기나 해. 가이드라는 놈이 우리한테 거지 보듯 손가락질하고 식당 가서 메뉴판 보니까 한 그릇에 5만 원이 넘어서 도로 나오고 늙은이 둘이서 편의점 앞 벤치에 쪼그려 앉아 삼각김밥 까먹으면서 며느리를 천하의 못된 년이라고 욕하면서 왔다. 그 모든 게 다 네 짓이었어? 네가 한 짓이었냐고. 남편이 그제야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올려다보는데 그 얼굴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콧물이 인중을 타고 흘러내리고 눈가는 시뻘겋게 충혈됐는데 입가에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빠져나가 보려는 비굴한 미소까지 떠올라 있었습니다. 평생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에서 저런 표정을 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엄마, 진짜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근데 엄마 어차피 일본 가서 똑같이 잘 시간이고 똑같이 먹을 시간인데 며칠만 좀 불편하시면 되니까. 내가 돌아오시면 진짜 좋은 한정식 집에서 갈비 사드리려고 했어. 진짜야 엄마. 며칠만 참으시면 다 해결되는 거였는데. 푸 하는 소리가 이번에는 시어머니 입에서 새어나왔어요. 헛웃음이라기엔 너무 처참하고 통곡이라기엔 너무 짧은 그런 소리. 시어머니가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풀더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셨어요. 평생 며느리 군기 잡는 게 인생의 낙이셨던 그 강철 같은 시어머니가 거실 한복판에서 등을 둥글게 말고 어깨를 들썩이며 우셨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늙은 어미 칠순에 이러냐? 이 호로 새끼야. 시아버지는 입을 꾹 다물고 계셨지만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평생 눈물 한 번 안 보이실 것 같던 그 무뚝뚝한 양반의 흰 셔츠깃 위로 눈물이 점점이 번지는 게 보였습니다. 시아버지가 한 손으로 식탁을 짚으며 어깨를 들썩이시는데 그 어깨가 평소보다 한 뼘은 작아 보이더라고요. 늙고 초라하고 무너진 어깨. 자식 농사 평생 잘 지었다고 자부하시던 분의 무너진 등판이었어요. 저는 그 광경 앞에서 아주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70평생을 살아오신 두 분이 자식 하나 잘못 둔 죄로 저렇게 거실 바닥에서 통곡하시는 모습이 사람 자식된 도리로 마음이 안 아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흔들리는 마음을 정확히 잡아준 게 다름 아닌 제 뺨에서 욱신거리며 올라오는 통증이었어요. 조금 전 저 아들이 어른들 보는 앞에서 마누라 뺨을 후려친 그 손자국. 그리고 그걸 보고도 잘 맞았다. 버르장머리 고쳐놔야 한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던 두 분의 그 모습. 그게 떠오르자 흔들리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더라고요. 10년 동안 흘려보낸 제 시간과 눈물이 저 통곡 두 줄기로 갚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바닥에 엎드려 있던 남편이 슬그머니 무릎으로 기어오기 시작했어요. 부모님 앞에서 빌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저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지만 남편은 끝내 제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매달렸어요. 콧물이 제 바지 자락에 묻어나는 게 느껴졌는데 어찌나 역겹던지
토할 것 같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미친놈이야.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어. 당신 뺨친 거 진짜 내가 죽일 놈이야. 한 대 더 때려. 아니, 10대 100대 때려. 내가 다 맞을게. 그리고 그 빚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회사 그만두고 노가다라도 뛸게. 새벽 인력 시장 가서 막일이라도 할게. 그러니까 제발, 제발 그 집 경매로 넘어가는 것만은 막아줘. 응? 그 집 당신이 10년 동안 안 먹고 안 입고 마련한 집이잖아. 그 집 없어지면 당신도 너무 억울하잖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줘. 저는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은 남편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결혼식 날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던 손, 신혼여행 가서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던 손, 그리고 오늘 제 뺨을 후려친 손. 같은 손인데 1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어쩌면 이렇게 추악하게 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손을 발끝으로 툭 밀어내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거실에 들어온 뒤로 시부모님에게 진실을 알려드린 그 한 토막을 제외하고는 제가 입을 다물고 있었거든요. 당신 한 가지만 분명히 해두자. 그 집은 당신이 살려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 집이 아니야. 당신이 손가락 하나라도 보탠 집이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안 해. 그런데 당신 그 집에 단 1원이라도 보탠 적 있어? 입주할 때 도배비도 내가 냈고 가전제품도 내가 샀고 관리비도 내 통장에서 빠져나갔어. 당신이 그 집에서 한 거라곤 내가 출근한 사이에 그 집을 담보로 잡혀서 2억을 빼돌린 거. 그거 하나야. 남편이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한 발자국 더 뒤로 물러서며 시부모님 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얼굴을 감싸 쥐고 우시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식탁을 짚은 채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두 분을 향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진심을 천천히 풀어놓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께도 드릴 말씀 있어요. 저 10년 동안 두 분께 며느리 도리 다하려고 정말 애썼어요. 명절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전 부치고 김장철엔 허리가 끊어져라 배추 절이고 어머님 생신엔 백화점 가서 한복도 맞춰드리고 그런데 두 분은 단 한 번도 저를 며느리로 봐주신 적이 없어요. 늘 의심하셨고 늘 후려치셨고 늘 못마땅해 하셨죠. 오늘만 해도 그래요. 저 사람이 제 뺨을 후려치는 걸 보시고도 두 분은 박수를 치셨어요. 버르장머리 고쳐놔야 한다고요. 시어머니가 얼굴을 감쌌던 손을 천천히 내리시며 저를 올려다보셨어요. 그 눈빛에서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죄책감이라는 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늦었으니까요. 그래서 저 오늘부로 며느리 노릇 그만둘게요. 두 분 아들이 저지른 일, 두 분 아들이 책임지게 두세요. 저는 이제 제 인생 살게요. 거실에는 시어머니의 흐느낌과 시아버지의 무거운 숨소리만 남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제 발치에 무너져 있었고 저는 그 모든 풍경을 마지막으로 한번 쭉 둘러본 뒤 천천히 안방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미리 챙겨둔 캐리어를 가지러 가는 10년 만에 가장 가벼운 발걸음이었어요. 거실은 여전히 시끄러웠어요. 시어머니의 곡소리, 시아버지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콧물까지 흘리며 빌고 있는 남편의 찌질한 흐느낌까지. 평소 같으면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어떻게든 분위기를 수습하려 동동거렸을 텐데 그날의 저는 달랐어요.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제야 온몸으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머릿속이 오히려 차갑게 정돈되면서
새벽 공기처럼 맑아지는 그 기분. 누가 들으면 사람도 아니라고 손가락질하겠지만 저는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숨이 제대로 쉬어졌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챙겨둔 캐리어를 끌고 나왔어요. 사실 어젯밤 그 컴퓨터 앞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속옷부터 화장품, 노트북,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인감과 통장, 등기권리증까지 야무지게 챙겨놓은 가방이었죠. 캐리어 바퀴가 거실 장판 위를 또르르 구르는 소리에 곡소리를 내던 시어머니가 화들짝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을 그대로 놓고는 종종 걸음으로 달려와 제 앞을 가로막더라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 어깨를 밀치며 악다구니를 쓰던 그 손이 어느새 제 손을 그러지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얘야 아가야. 어디 가니?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랬다. 우리가 어떻게든 그 돈 다 해결할 테니까, 응? 우선 좀 앉아서 얘기하자. 시어머니의 눈가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리는데 저는 그 눈물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그 손을 떼어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년이 소리를 입에 달고 사시던 분의 입에서 아가야 소리가 나오는 게 어찌나 우습던지요. 어머님, 제가 낮게 부르자 시어머니의 어깨가 움찔하더라고요. 대화로 풀 시간은 아까 저 사람이 제 뺨을 후려쳤을 때 끝났어요. 그리고 그 뺨을 보고도 어머님이 잘 맞았다며 고개를 끄덕이셨을 때 완전히 끝났고요. 비키세요. 길 막지 마세요. 시아버지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벌떡 일어서더니 제 캐리어 손잡이를 와락 붙드셨어요.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시던 시아버지의 손등에 굵은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야. 우리 아들 인생이 걸린 일이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겠냐? 늙은 애비가 이렇게 빈다. 저는 시아버지의 손등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일본 료칸에 보내드린다고 했을 때 며느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다 내 아들 등골 빼먹은 거 아니냐고 비아냥대시던 그 손. 캡슐호텔 다다미방에서 삼각김밥을 씹으며 며느리 욕을 끝도 없이 하셨을 그 손.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떼어내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아버님, 저 사람이 망친 인생, 저 사람이 책임지게 두세요. 부모가 자식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라고 평소에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며느리는 며느리 인생,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인생이라고. 그 말, 이제 저도 똑같이 돌려드릴게요. 시아버지의 손에서 힘이 쭉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바닥에 엎드려 있던 남편이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기어와서 제 발목을 부여잡았습니다. 손톱이 발목살을 파고드는데 어찌나 절박한지 아프기보다는 징그러웠어요. 여보, 가지마. 제발. 내가 다 갚을게. 노가다를 뛰어서라도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서라도 내 장기를 팔아서라도 다 갚을 테니까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줘. 응? 저는 발목을 잡힌 채로 그대로 멈춰서서 천천히 고개를 숙여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결혼식 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던 그 얼굴. 신혼여행지에서 노을을 함께 보며 당신이 내 전부야라고 속삭이던 그 얼굴. 그 얼굴이 콧물범벅이 되어 제 발목 아래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저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는 일이 통쾌하기보다는 어딘가 허탈해서 가슴 한구석이 휑하게 비어버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 비어버린 자리에 동정이 들어차지는 않았어요. 제 뺨에 남은 얼얼한 자국이 자꾸만 정신을 차리라고 저를 일깨워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발목을 매몰차게 흔들어 남편의 손을 떼어냈어요. 그리고 한 발자국 물러서서 그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노가다를 뛰든 장기를 팔든 그건 당신 사정이지. 내 알 바 아니야. 그리고 한 가지만 분명히 해두자. 나는 당신을 살릴 생각이 단 1g도 없어. 내가 살아야 하니까.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통곡이 다시 시작되고 남편이 여보, 여보 하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 소리들을 등 뒤로 흘려보내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퉁퉁 부어 있고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맑았습니다. 아파트를 빠져나와 큰 길에서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제 뺨을 힐끔거리시길래 저는 마스크를 끌어올리며 도심의 비즈니스 호텔 이름을 댔어요.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데 신기하게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더라고요. 10년 동안 흘릴 눈물은 다 흘려놓은 모양이었어요.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가자마자 저는 캐리어를 열어 USB와 서류 봉투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책상 위에 가지런히 정렬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 책상에 노트북을 켜놓고 밤새도록 서류를 정리했어요. 어젯밤 남편 컴퓨터에서 통째로 복사해둔 위조 파일들, 폴더 안에 인감증명서, 스캔본과 신분증 위조 이미지, 대출 신청서, 불법 리딩방 캡처본, 그리고 화장실에서 변기물을 틀어놓고 녹음한 여행사 상담원과의 통화 파일까지.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폴더링하고 라벨을 붙이고 변호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페이지짜리 요약본까지 깔끔하게 만들었어요. 회사에서 PT 자료 만들던 솜씨가 이런 데서 빛을 발할 줄은 정말 몰랐죠. 새벽 4시쯤 작업을 마치고 침대에 누웠는데 천장을 바라보며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이제 시작이다. 진짜 시작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조식도 거른 채 옷을 챙겨 입고 가장 먼저 대형 종합병원 외과로 향했어요. 부어오른 뺨과 터진 입술, 그리고 어제 거실에 나뒹굴 때 어깨를 부딪혀 시퍼렇게 멍이 든 자국까지 의사 선생님 앞에서 옷소매를 걷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가정폭력인가요? 진단서, 경찰 제출용으로 따로 발급해 드릴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부탁드릴게요. 사진도 함께 첨부 부탁드립니다. 한 부 말고 여러 부로요. 병원을 나서며 손에 쥔 상해 진단서가 마치 든든한 방패처럼 묵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음 행선지는 곧장 관할 경찰서였어요. 평생 경찰서 문턱을 넘을 일이 없을 거라 믿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래도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어깨 위에 얹혀 있던 묵직한 짐 하나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경제팀 형사님 앞에 USB와 출력본 한 뭉치를 가지런히 내려놓으며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이렇게 3가지로 고소장 접수하러 왔습니다. 피의자는 제 법률상 배우자고요. 증거 자료는 여기 다 있습니다. 출력본은 따로 묶었고 원본 파일은 USB 안에 폴더별로 정리해 두었어요. 형사님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시며 헛기침을 2번 하시더라고요. 피해자분, 자료를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해 오셨네요.
이 정도면 거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리한 수준인데요. 제 손으로 직접 정리했어요. 누구한테 맡길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어서 저는 여성 청소년과로 자리를 옮겨 상해 진단서와 사진을 내밀며 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담당 형사님은 진단서를 들여다보시더니 저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다 한마디 하셨어요. 잘 결심하셨어요.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중간에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요.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서를 나서는데 가을 햇살이 어찌나 눈부시던지요. 양손에 들린 접수증 2장이 마치 합격 통지서처럼 묵직하고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발걸음 그대로 미리 알아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업계에서 독종 중에 독종으로 소문난 합의는 사전에 없는 단어라는 그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가 내민 서류 더미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안경을 천천히 벗으며 저를 빤히 쳐다보셨어요. 의뢰인분, 원하시는 결과가 정확히 뭡니까? 위자료입니까? 재산 분할입니까? 아니면 저는 변호사님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답했어요. 전부 다요. 위자료는 최대치로, 재산은 한 푼도 안 떼어주고 형사는 실형 살게. 합의는 없습니다. 시댁에서 무릎을 꿇든 머리를 박든 단 1원의 선처도 없어요. 그리고 제 아파트 근저당부터 깨끗하게 말소시켜 주세요. 그게 1번입니다. 변호사님이 피식 웃으시더니 만년필 뚜껑을 천천히 여셨어요. 의뢰인분 같은 분이랑 일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시작하시죠. 그 자리에서 위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단 한 번도 떨리지 않더라고요. 평생 도장 찍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떨리던 저였는데 그날의 인주는 어찌나 빨갛고 선명하던지요. 마치 제 인생의 새 페이지에 가장 단단하고 또렷한 도장을 찍어내는 기분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서 다시 가을 햇살 아래로 걸어 나오는데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어요. 화면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모르는 번호까지 부재중 전화가 100통이 넘게 찍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 화면을 무심하게 한번 훑어보고는 모든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한 뒤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진짜 저들이 저한테 10년 동안 빌려갔던 그 시간과 눈물의 이자를 원금까지 탈탈 털어서 받아낼 차례였어요. 문제는 사흘째 되던 날부터 시작됐어요.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형사 고소장이 정식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사문서 위조 증거가 워낙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터라 수사관님들도 망설임 없이 움직이셨거든요. 남편 앞으로 출석 요구서가 2번 연달아 날아갔고 3번째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변호사님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그 소식을 변호사님 사무실 응접 소파에서 들으며 차를 한 모금 삼키는데 차 맛이 어찌나 달던지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불행을 듣고 입맛이 도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못된 건 줄 알면서도 그 단맛을 굳이 부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감방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 한 줄짜리 소식이 시댁에는 폭탄급이었던 모양이에요. 평생 한 번도 경찰서 문턱을 넘어본 적 없는 두 분이 본인 아들이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말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지 그림이 안 그려지진 않더라고요. 며칠 전까지 거실에서 며느리 딱이 잘 맞았다고 박수치시던 그 손이 어디 가서 어떻게 빌고 다니실지도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평소 차분하시던 친정 엄마의 목소리가 그날따라 결이 곱지 않더라고요. 혜진아,
너 지금 우리 집 앞에 누가 와 있는 줄 알면 기절할 거다. 집히는 데는 단 한 군데였죠. 엄마, 시부모님이세요? 네 아빠가 점퍼 입고 나갔다. 우리 집 대문 앞 평상에 진을 치고 앉아 계신다.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예. 엄마는 지금 손이 다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저는 친정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그 순간 핏줄이 솟구치는 게 어떤 건지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동안은 다 비유적인 표현이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관자놀이 옆 핏줄이 톡, 톡 뛰는 게 손끝으로 만져질 정도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차 키를 집어들었어요. 엄마, 1시간이면 도착해. 절대 집 안으로 들이지 마세요. 아빠한테도 그렇게 전해드리세요. 예, 그래도 어른인데. 엄마, 그분들 우리 집에 어른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빚 받으러 오신 거예요. 차를 몰고 친정까지 가는 1시간 내내 평소 같으면 음악을 틀어놓았을 텐데 그날은 그 어떤 멜로디도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오로지 도착하면 두 분께 무슨 말을 어떻게 던질지 마치 회의실로 들어가기 전 PT 자료를 외우듯이 문장을 머릿속에서 한 줄 한 줄 다듬는 데만 시간을 다 썼어요. 친정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그 풍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친정집 대문 옆 평상에 꼭 환자처럼 어깨를 웅크리고 앉아 계셨고 시아버지는 그 옆에서 한 손에 약봉지를 들고 한 손으로는 무릎을 짚은 채 고개를 떨구고 계셨어요. 평소 시댁 거실 소파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며느리에게 손가락을 까닥거리시던 그 위풍당당한 풍채는 어디 가고 골목 평상의 노부부가 거기 있더라고요. 친정아빠는 두 분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마당 안쪽에 팔짱을 끼신 채 서 계셨는데 그 어깨가 어찌나 굳어 있던지요. 평생 사위 흉도 한 번 안 보시던 친정아빠가 처음으로 사돈을 향해 그런 눈빛을 하고 계신 거였죠. 제 차가 멈춰서자 시어머니의 고개가 가장 먼저 휙 들리셨어요.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의 폭삭 늙으신 듯한 얼굴 위로 처음엔 반가움 비슷한 게 스쳤다가 곧 자존심에 긁힌 듯한 표정이 비쳤다가 결국엔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 되어 가더라고요. 차에서 내려 평상 앞에 서는 제 발걸음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또박또박 단단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돈댁 앞에서 이게 무슨 모양새세요? 동네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평상에서 내려와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으셨어요. 시아버지도 한 박자 늦게 따라서 무릎을 꿇으시는데 그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닿는 소리가 어찌나 둔탁하던지요. 저는 그 소리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평생 며느리 위에서 군림하시던 두 분의 무릎이 친정집 대문 앞 골목 바닥에 닿던 그 소리. 사돈어른 사부인. 우리가 죽일 놈입니다. 우리 아들이 눈이 멀어 천금 같은 며느리를 못 알아보고 손찌검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정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우리라는 단어가 어찌나 낯설던지요. 평생 나와 내 아들밖에 없으셨던 분의 입에서 우리가 잘못했다는 말이 그렇게 술술 나오는 게요. 친정엄마가 마당 안쪽에서 그 광경을 보시며 손으로 입가를 가리시는 게 보였어요. 친정아빠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계셨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무릎 꿇은 그 위치에서 한 발자국 떨어진 곳에 서서 일부러 두 분을 내려다보지도 굳이 일으켜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 자세 그대로 두는 것이 오늘 두 분이 받으셔야 할 첫 번째 수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아무 말도 없자 시아버지는 무릎을 꿇으신 채로 두 손을 비비기 시작하셨어요. 며느라가 한 번만 살려다오. 우리 아들 감방 가면 우리 집안은 끝이야.
그 자식이 죄가 큰 줄 우리도 안다. 너한테 손찌검한 거, 네 명에 도용한 거, 다 우리가 평생 갚아 나갈 테니까. 합의서 한 장만 써다오. 너만 도장 찍어주면 우리가 어떻게든 빚 갚고 살아갈 길을 찾아볼게. 저는 잠시 시아버지의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며칠 전까지 그 손은 식탁이 빨간 글씨의 독촉장을 떨리는 손끝으로 집어드시던 손, 그 며칠 전엔 캡슐호텔 다다미 방에서 삼각김밥을 까서 입에 넣으시던 손, 그 며칠 전엔 료칸 가는 비행기 안에서 며느리 자랑은커녕 며느리 흉으로 시간을 보내셨던 손이고요. 그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떠올라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 합의는 단 일도 없어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평정심이 무너진 듯 통곡을 시작하셨어요. 가세요. 두 분 노후 자금이든 친척 빌려받든 그건 두 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그 돈을 모은다고 해서 제가 합의해 드릴 일은 없어요. 저 단 1원의 합의도 선처도 없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답이에요. 한 번만 더 친정집 앞에 오시면 그땐 주거침입으로 또 고소장 들어갑니다.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신 채 제 바짓단을 향해 손을 뻗으셨지만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그 한 걸음이 평생 두 분과 제 사이에 그어졌던 그 모든 선을 다시 그어주는 한 걸음이었죠. 친정아빠가 그제야 평상 쪽으로 다가와 두 분께 일어나시라고 짧게 손짓하시며 한마디 던지셨어요. 우리 다시는 볼 일 없으면 합니다. 친정아빠의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통곡이 한 박자 멈췄어요. 저는 친정아빠 어깨 옆에 서서 두 분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골목 끝으로 사라지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두 분의 그림자가 골목 모퉁이로 사라지는 그 순간 저는 친정엄마 품에 안겨 10년 만에 처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떨었어요. 시원했고 후련했고 그리고 아주 조금은 서글펐죠.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변호사님께서 보내오신 메일 한 통이 휴대폰 화면을 환하게 밝혔어요. 시댁 아파트, 시세보다 5천만 원 낮은 헐값에 급매로 시장에 풀렸다는 부동산 정보 첨부들입니다. 매일 본문에 첨부된 매물 사진을 들여다보는데 거실 한복판에 놓인 그 익숙한 자개장이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평생 자랑으로 여기시며 손도 못 대게 하시던 그 자개장이 매물 사진 한 귀퉁이에서 어색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아들 빚 막아주려 평생 모은 노후 아파트를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후려쳐서 던지셨다는 소식이 변호사님 메일 한 줄로 그렇게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통쾌함 한 줌, 씁쓸함 한 줌,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렷한 깨달음 한 줌이 가슴 안에서 천천히 섞여 내렸어요. 평생 며느리 위에서 군림하시던 그 자존심이 결국 본인들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아들의 발등을 누른 채 헐값에 팔려나가고 있었어요. 인과응보라는 네 글자가 그렇게 또박또박 제 손바닥 위에 떨어지던 저녁이었습니다. 시댁 아파트가 헐값에 팔려나갔다는 소식이 변호사님 메일로 도착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저는 본격적으로 제 아파트를 지키는 싸움에 들어갔어요. 사실 저한테 가장 무서웠던 건 남편이 감방에 가느냐 마느냐가 아니었어요. 그건 변호사님께 맡겨두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정말 무서웠던 건 제 명의로 잡혀있는 그 2억짜리 근저당이었어요. 10년 동안 안 입고 안 먹고 마련한 아파트가 남편이 위조한 종이 몇 장 때문에 은행 손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그 한 줄짜리 가능성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거든요. 변호사님은 형사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민사 쪽이 수월하다고 하셨고 그 말씀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남편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가 검찰에서 기소 처분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그 공소장 사본을 손에 꼭 쥐고 은행 본점 회의실에 앉았어요. 은행 측 법무 담당자가 두꺼운 안경 너머로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한숨을 한 번 길게 내쉬시더라고요. 저는 그 한숨이 어떤 의미인지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아챘어요. 본인 확인 절차가 부실했다는 걸 본인들도 아셨던 거예요. 은행 창구에서 인감증명서랑 신분증을 보고 본인 확인을 했다지만 그 인감증명서는 위조본이었고 신분증도 정밀하게 합성된 가짜였으니까요. 본인이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지점에서 본인이 한 번도 동의한 적 없는 서류로 2억이 빠져나갔다는 사실. 그 사실 앞에서 은행 측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없었어요. 고객님, 저희 쪽에서도 본인 확인 과정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식 소송보다는 합의 조정으로 가시는 게 양측에 빠를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변호사님께 잠깐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드리고 담당자와 단둘이 마주 앉았어요. 평생 은행 창구에서 굽실거리며 대출 한도를 사정사정 늘려달라고 부탁하던 저였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은행 직원이 저한테 목소리를 낮추시더라고요. 그 풍경이 어찌나 낯설고 또 묘하게 통쾌하던지요. 결국 은행은 제 아파트에 잡힌 근저당을 전부 말소해주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고 그 2억은 고스란히 남편 단독 명의의 신용 채무로 분리되어 떨어져 나갔어요. 변호사님이 회의실을 나서며 가방을 추슬러 매시는데 그 가방 어깨끈을 잡으신 손이 어찌나 가벼워 보이던지요. 의뢰인분, 오늘 이 결과 받아내는 거 솔직히 저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그림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데 운전대를 잡은 손이 잠깐 떨렸어요. 10년 만에 처음 흘려보는 안도의 떨림이었어요. 이혼 소송은 더 빨랐어요. 사문서 위조의 사기에 폭행에 귀책 사유라는 단어 옆에 줄줄이 따라붙는 죄목이 그 정도면 판사님이 망설일 이유가 없으셨던 거죠. 위자료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최대치에 가깝게 인정되었고 재산 분할은 애초에 제 명의의 자산이 대부분이라 손댈 여지조차 없었어요. 형사 재판 쪽에서는 결국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감방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평생 따라다닐 전과 기록이 그 사람 이름 옆에 또박또박 박혔죠. 위자료와 채무, 거기에 변호사 비용까지 더해진 채무 규모 앞에서 남편의 월급은 일정 비율로 압류되기 시작했어요. 신용불량자라는 네 글자가 그 사람 인생 위에 새로 새겨진 거였어요. 판결문이 확정되던 날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사무실에서 차 한 잔을 따라주시며 한 말씀이 기억나요. 의뢰인분,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혼 사건 10년 넘게 하면서 마지막 도장 찍고 나간 의뢰인들 중에 진짜로 후련해 보이는 분 솔직히 손에 꼽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분 오늘 표정은 제가 10년 안에 봤던 분들 중에 손가락 안에 들어요. 저는 그 말씀에 그저 빙긋 웃고 말았어요. 굳이 길게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도 않았고요. 후련하다는 단어로 다 담기지 않는 묘한 평온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변호사님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또렷하게 또박또박 살아있더라고요. 부어있던 뺨도 터졌던 입술도 모두 흔적 없이 사라진 자리에 처음 보는 단단한 표정의 여자가 거기 서 있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의 그 후 소식은 굳이 제가 찾아보지 않아도 듬성듬성 흘러들어왔어요. 사람 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달이 두 달이 건너 어느새 제 귀까지 닿더라고요. 듣자 하니
세 사람은 결국 한 집에 모여 살게 되었다고 해요. 시부모님이 헐값에 던지신 노후 아파트 자금에서 남은 돈으로 변두리에 작은 방 2칸짜리 빌라를 얻으셨고, 신용불량자가 된 남편이 갈 곳이 없어 거기로 짐을 옮겼다고요. 평소 같으면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효도하며 살겠다고 큰 소리쳤을 사람인데, 이번에는 효도가 아니라 얹혀살이였던 거죠.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 좁은 방 2칸 빌라에서 세 사람이 매일같이 서로의 멱살을 잡는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너 때문에 평생 모은 내 집을 헐값에 던졌다고 아침마다 아들의 등짝을 두드리시고, 남편은 엄마가 그놈의 여행만 안 갔어도 들통은 안 났을 거다라며 어머니께 대들고, 시아버지는 그 사이에서 약봉지 부스럭거리며 한숨만 쉬신다고요. 그 이야기를 친정 엄마한테 전해 듣는데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새어나오더라고요. 통쾌하다기보다는 그냥 어이가 없어서요. 제 쪽으로 한 번씩 연락을 시도하시기도 했어요. 모르는 번호로 한 통씩 걸려올 때마다 저는 받지 않고 그대로 차단 목록에 추가했어요. 한 번은 친정 엄마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혜진이 좀 바꿔달라고 우셨다는데, 친정 엄마가 그날만큼은 단호하게 다시 한 번만 더 전화하기만 해봐요 하고 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친정 엄마의 그 단호함이 저는 두고두고 든든했어요. 그동안 저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남편 흔적 지우기였어요. 안방 옷장을 열어 남편 양복, 셔츠, 양말까지 한 봉지 한 봉지에 따로 담아 헌옷 수거함으로 보냈습니다. 거실에 놓여있던 그 사람이 좋아하던 가죽 소파, 침대 머리맡에 그 사람 사진, 신발장 위에 그 사람 시계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정리했어요. 정리하다 보니 10년 동안 제 집에서 그 사람의 흔적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생각보다 훨씬 작더라고요. 그 사람이 한 일이라곤 거실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가구를 옮기는데 채 이틀이 안 걸렸어요. 빈자리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천천히 채워갔어요. 평생 사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라이트 베이지 톤의 패브릭 소파,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놓을 작은 흔들의자, 그리고 부엌 한 구석에 들여놓은 원두 그라인더까지. 매주 주말이면 화훼시장에 들러 그날 가장 싱그러워 보이는 꽃 한 다발을 사들고 들어왔어요. 회사는 변함없이 출근했고, 일 끝나면 일찍 들어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따뜻한 차를 한 잔 우리는 게 저녁 일과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저 김혜진 한 사람의 하루가 매일 밤 조용히 마무리되어 갑니다. 지금까지 굴곡 많았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흙수저로 태어나 악착같이 일궈낸 제 인생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참히 짓밟으려 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파놓은 지옥불에 떨어져 비참한 죗값을 치르고 있네요. 폭력과 기만이 난무하던 그 끔찍한 시간 속에서 저를 구출해낸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저 자신의 차가운 이성과 꺾이지 않는 결단력이었죠. 이제 저는 과거의 낡은 흔적을 모조리 쓰레기장에 내다버리고 제가 좋아하는 화사한 가구들로 채워진 온전한 저만의 공간에서 매일 밤 평화롭게 미소 지으며 잠듭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어떤 부당한 현실 앞에서도 절대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소중한 삶과 자산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늘 당당하고 행복하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안 먹고 안 입으며 악착같이 마련한 피 같은 집을 날리고 뻔뻔하게 폭력까지 행사한 남편과 끝까지 이기적이었던 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저 역시 사연자님처럼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주저앉는 대신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성으로 증거를 모아 완벽한 복수를 완성해낸 사연자님의 결단력에 10년 묵은 채증이 시원하게 싹 내려가는 기분이네요. 스스로 파놓은 지옥불에 떨어져 매일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비참한 결말을 보니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토록 통쾌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한 과거의 굴레를 모두 끊어내고 오롯이 자신만의 향기로 가득한 아름다운 공간에서 매일 밤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계실 사연자님의 눈부신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연자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